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죽은 아들의 묘소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처음 보는 꾀죄죄한 소년이 무덤을 어루만지며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면, 심지어 그 아이의 얼굴이 죽은 내 아들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거대 기업 총수 사토 겐지 회장이 겪은 기막힌 실화입니다. 13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내쫓았던 아들의 옛 연인, 그리고 7년 동안 집안에서 금지옥엽으로 키워온 며느리와 손자. 이들 사이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소년과 호화로운 저택에서 왕자님처럼 살고 있는 또 다른 손자. 과연 누가 진짜 핏줄일까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 DNA를 요구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녀는 죽은 남편이 무덤까지 가져갔던 결정적인 비밀 하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 한 장의 검사 결과지로 탐욕스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가짜들이 몰락하는 순간, 그 짜릿하고도 눈물겨운 사이다. 참교육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3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거짓과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서울의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차단된 고요한 프라이빗 추모 공원. 그곳에는 대한민국 재계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 대성그룹의 총수 김대중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어깨가 젖은 낙엽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김 회장의 곁에는 검은 우산을 받쳐든 비서실장이 묵묵히 서 있었고, 김 회장의 시선은 차가운 비석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6년 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외아들 김민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민우야, 아비가 왔다. 김 회장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흐릿하게 흩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경영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들의 묘소를 찾는 것, 그것만이 그가 아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회장이 묵념을 마치고 돌아서려던 찰나 빗속을 뚫고 들려오는 가느다란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김 비서실장이 경계하며 소리쳤지만 김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안개 낀 빗줄기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석의 반대편 어른 허리춤에도 오지 않을 법한 작은 체구의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얇고 다해진 점퍼 하나의 의지에 온몸으로 비를 맞고 있는 아이. 낡아서 밑창이 벌어진 젖은 운동화가 아이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차가운 비석을 자신의 작은 소매로 연신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석이 추울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비석의 이름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김 회장은 홀린 듯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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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김 회장의 눈동자는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김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담백한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것은 30년 전 자신의 아들 민우가 어렸을 때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죽은 아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김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가 이 작은 아이 앞에서는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소녀는 낯선 노인의 등장에 겁을 먹은 듯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고 깊은 눈망울로 김 회장을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여기는 우리 아빠 자리예요. 아, 아빠? 김 회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그를 비서실장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얘야,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가 누구의 묘라고? 제 아빠요. 우리 아빠 김민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일까요? 김 회장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우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며느리 최미랑과 손자 김준혁이 버젓이 본가에 살고 있는데 아들의 묘수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이의 어깨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이지훈이에요. 이씨? 김씨가 아니고? 네, 엄마 성을 따랐으니까요. 소년의 대답은 김 회장의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13년 전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이수진, 아들 민우가 목숨 바쳐 사랑했던, 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찢어발기고 내쫓았던 그 여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흙탕물이 그의 최고급 맞춤 정장 바지를 더럽혔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냐? 일하러 가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하세요. 오늘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 혼자 몰래 왔어요. 소년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김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식당 설거지, 가난, 낡은 운동화, 그리고 아비를 쏙 빼닮은 얼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3년 전 자신이 내쫓았을 때 그녀는 이미 민우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독선이 이 핏덩이 같은 손자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초콜릿 하나를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학교 급식에서 나온 건데 아빠 주려고 안 먹고 가져왔어. 아빠는 단 거 좋아했다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회장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김 회장은 차마 자신이 할아버지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매주 이곳을 찾아와 헛된 속죄를 빌었지만 정작 진짜 보살펴야 할 핏줄은 밖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다니.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 아는 사람이에요. 소년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김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 닿는 순간 김 회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아주 잘 아는 사람이란다.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지. 김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실장은 즉시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지훈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알면 걱정하세요. 잠깐만, 얘야,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마.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지훈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꾸벅하고는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작고 위태로운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김 회장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실장, 한참의 침묵 끝에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오열과는 달리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처럼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당장 이수진이라는 여자를 찾아라. 13년 전 내 아들과 만났던 그 여자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며느리 최미란과 그 아들놈. 그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 하나부터 10까지 털끝 하나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 김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거짓된 것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핏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김 회장은 채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비석을 한번, 그리고 지훈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은 내가 찾았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으마. 설령 그 과정에서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 할지라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소년과의 만남은 거대한 대성그룹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해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김 회장은 13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여왕처럼 살고 있는 가짜 며느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김 회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계바늘이 13년을 거꾸로 돌아가 멈춘 곳은 서울 강남의 심장부 대성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성격과도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 거대한 책상 뒤에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김대중 회장이 마치 제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앳된 얼굴의 청년, 김민우와 그의 손을 꼭 잡은 여대생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22의 김민우는 사랑에 빠진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면 20살의 이수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소박한 면 원피스는 회장실의 화려한 장식들과 비교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사드리세요. 이수진 씨입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확신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서류에서 눈길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침묵. 1분 같은 10초가 흘렀습니다. 사각, 사각. 만년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무언의 압박이자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한참 뒤 김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빛이 수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장 좌판에 놓인 생선의 신선도를 감별하는 듯한 경멸과 평가가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은 안 했다. 김 회장의 첫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수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십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화목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의 입계는 비릿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택시기사에 식당 참모라. 민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김 회장은 펜을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최고급 교육에, 유학에 네가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 1.11%의 것이다. 그런데 감히 저런 근본 없는 집안의 딸을 내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격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격이. 아버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수진이는 착하고 현명한 여자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민우가 반발했지만 김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찍 뜯어내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종이 한 장이 수진의 발치로 힘없이 팔랑거며 떨어졌습니다. 1억이다. 김 회장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헤어지는 조건치고는 과분한 액수지. 내 부모가 평생 핸들을 돌리고 접시를 닦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일 게다. 이거 들고 내 아들 앞에서 당장 꺼져.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모욕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돈 앞에 장사 없지. 하지만 수진은 그 수표를 김 회장의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김 회장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이것 봐라. 액수가 적다 이거지? 그래, 아주 영악하구나. 5억? 아니면 10억을 원하나? 말만 해. 내깟 자존심 가격 정도는 얼마든지 쳐줄 테니.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민우가 소리쳤지만 김 회장은 책상을 콱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입 닥쳐라, 김민우. 너는 내일 당장 혜성그룹의 막내딸 최미란과 약혼 날짜를 잡을 거다. 이미 양가 어른들끼리 합의 끝난 사항이야. 토 달지 마. 싫습니다. 저는 수진이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 안 해요. 차라리 집을 나가겠습니다. 유산 포기각서라도 쓰라면 쓰겠습니다. 민우의 선언에 김 회장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와 아들이 아닌 수진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위압적인 그림자가 수진을 덮쳤습니다. 이수진 양이라고 했나? 김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내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군. 사랑의 도피라도 하겠다는 건가? 뭐, 젊은 날의 치기라고 해두지. 하지만 잘 들어라. 그는 수진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네가 이놈 손을 잡고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나 아버지의 택시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거다. 나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은 위생점검으로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지. 아니, 서울 바닥에서 내 가족이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건 내게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야. 수진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지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랑, 낭만,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선택해. 얌전히 돈 받고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네 가족이 길바닥에 낳는 꼴을 보든지.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우는 아버지의 협박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수진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민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우 씨, 우리 그만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 말 들을 거 없어. 내가 지켜줄게. 아니요. 저 자신이 없어요.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아요. 수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없었고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김 회장을 향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민우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정말로 필요 없습니다. 수진은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아, 이수진. 민우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문 밖을 지키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놓아, 이거 놓으란 말이야. 수진아. 닫히는 문틈 사이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는 수진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잔인하게 찢겨나간 두 사람의 인연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김 회장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리석은 놈, 나중에 다 고마워할 거다. 사랑? 그런 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권력과 돈만이 영원한 거지. 그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최미란이 혜성그룹의 딸이라는 타이틀 외에는 인성도 품행도 엉망이라는 소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략적인 이득, 회사의 합병, 주가 상승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내쫓은 그 가난한 여자의 뱃속에 대성그룹의 유일한 핏줄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의 잔인한 결정이 13년 뒤 자신의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오만함.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실로 가혹하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그때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평행 우주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극과 극의 삶. 그 잔인한 대비는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빌라촌의 반지하방.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벽지를 타고 올라오는 이곳이 바로 수진과 지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수진은 찢어지는 듯한 허리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휴대전화 알람 불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곤히 잠든 아들 지훈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12살 지훈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놓은 탓에 방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깨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13년 전 명문대 국문과 퀸카로 불리던 생기 넘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눈 밑에 내려앉은 다크서클,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3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단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그녀는 생선 내장을 손질하고 얼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비린내가 온몸에 배고 얼음물에 손이 트다 못해 갈라져 피가 맺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급 12,000원. 그 돈이 있어야 지훈이의 급식비와 문제집을 살 수 있었니까요. 아줌마, 여기 대구 손질 좀 빨리 해줘요.
손님이 기다리잖아. 네, 사장님, 금방 갑니다. 생선가게 주인의 호통에 수지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바쁘게 놀렸습니다. 생선 비늘이 얼굴로 튀었지만 닦아낼 새도 없었습니다. 13년 전 시아버지인 김 회장이 던졌던 수표 한 장이면 평생 만져보지 않아도 될 비린내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의 가장 비싼 땅, 한남동의 대성그룹 저택.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이곳의 하루는 느릿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자동 커튼이 걷히며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방 안 온도는 쾌적한 24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침대 시트는 최고급 이집트산 면으로 부드러웠습니다. 김 회장의 며느리 최미라는 실크 잠옷을 입은 채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오늘 브런치는 뭐야? 저번처럼 샐러드 드레싱 시게 만들면 다 갖다 버릴 줄 알아요.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않은 채 인터폰으로 가사 도우미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7년 전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꿰찬 이후 그녀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백화점 명품관 쇼핑, 피부과 시술, 그리고 사모님들과의 골프 모임이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학교에 간 아이들의 모습 또한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지훈이는 점심시간 친구들이 다 나가 놀 때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급식은 먹었지만 준비물 살 돈을 아끼기 위해 매점 간식은 사치였습니다. 지훈이의 교복, 소매는 조금 짧았습니다. 쑥쑥 크는 나이임에도 새 교복을 사달라는 말을 참아 엄마에게 할 수 없어 작년에 입던 것을 그대로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지훈, 너 오늘도 학원 안 가냐? 우리 엄마가 너네 집 반지하라던데. 진짜야? 반에서 짓궂은 아이들이 놀려대도 지훈이는 묵묵히 책만 읽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가난이 주는 비굴함 대신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성숙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 지훈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반면 김 회장의 공식적인 손자, 김준혁 17세 미란의 아들의 하교 시간은 요란했습니다. 교문 앞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짜증나. 엄마, 나 이거 안 먹어. 스테이크 말고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잖아. 차 안에서 준혁은 도시락으로 싸준 최고급 한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창밖으로 획 던져버렸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음식이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뭉개졌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운전기사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김 기사, 차 좀 부드럽게 몰 수 없어. 애가 속이 안 좋다잖아. 그리고 준혁아, 이따 할아버지 오시면 꼭 안아드리고 애교 부려야 해. 그래야 할아버지가 장난감 사주지. 알았어. 아, 귀찮아. 이번엔 최신형 게임기 사달라고 할 거야. 준혁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돈 나오는 자판기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이나 존경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연기할 뿐이었죠. 오후 5시, 수진의 두 번째 일터인 식당 주방. 점심 장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뜨거운 김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주방에서 수진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습진으로 껍질이 벗겨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쓰라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번 달 월세 내고 나면 지훈이 운동화는 사줄 수 있을 거야. 밑창이 떨어져 비 오는 날이면 양말까지 젖어 들어오던 아들의 운동화가 눈에 밟혔습니다. 수진은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다시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밤 11시, 지훈이는 텅 빈 반지하 방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을 펴고 숙제를 하면서 힐끔힐끔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습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 내일은 아빠의 기일이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엄마가 알면 미안해할까봐. 지훈이는 아빠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2살 소년의 가장 친한 친구는 사진 속의 아빠였습니다. 같은 시각 미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호텔 파티장에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그녀는 친구들에게 거만하게 떠들었습니다. 아유, 늙은이 언제 죽나 몰라. 시아버지만 죽으면 이 재산 다 우리 준혁이 거잖아. 그때까지만 비위 맞춰주지 뭐. 솔직히 그 죽은 전 남편 내 스타일도 아니었어. 돈 때문에 결혼해 준 거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뱃속의 아이를 빌미로 김 회장의 집에 입성한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짓궂게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수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골목길. 그녀는 쓰레기 봉투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당신 아들 정말 잘 크고 있어. 나 힘들지 않아. 정말이야.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어미로서의 강인한 다짐이었습니다. 저 멀리 화려하게 빛나는 대성그룹 본사 건물의 스카이라인과 곰팡이 핀 반지하방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이 잔인한 두 세계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이 두 세계가 충돌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샴페인을 마시며 웃던 자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울던 자의 위치는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김대중 회장의 집무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외비, 이수진 및 이지훈 신상명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김 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지난 13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아니 철저하게 짓밟았던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거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직업 노량진 수산시장. 오전 한바집 설거지. 오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심야 특이사항 금융권 대출 없음. 신용카드 사용 기록 없음. 공과금 체납 이력 다수. 이럴 수가. 김 회장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13년 전 자신이 던져준 모욕적인 수표를 그녀가 챙겨서 떠났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라는 오만한 편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서류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갈아 넣으며 하루 3잡을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손자 지훈이의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이었습니다. 급식비 지원 대상자, 방과 후 수업 미신청.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구김살이 없고
성적이 정유 최상위권이며 매사에 모범이 되는 학생임. 자신의 핏줄이 대성그룹의 적통이 고작 급식비 몇 푼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다니. 김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7년 전 며느리 최미란이 데려온 손자 준혁이에게 수천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백화점을 통째로 빌려 장난감을 사주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눈뜬 장님이 따로 없었구나. 김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점심시간에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허름한 기사식당 앞.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간판과 기름때 낀 유리창, 그리고 그 앞에 정차한 번쩍이는 회장님의 차. 이질적인 풍경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내렸습니다. 비서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지팡이를 짚고 직접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반 드시게요. 가게 안은 음식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치우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식당 안의 정적을 불렀습니다. 수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든 장본인.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었던 악몽의 주인공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 양. 김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3년 전의 서슬 퍼런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늙고 지친 노인의 회한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식당 주인과 몇몇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수진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김대중 회장이 기름때 전 식당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장님, 뒤따라 들어온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지만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13년 전 그 못난 아비가 너와 내 아들 민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사과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민우 씨는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지훈이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는데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지나간 고통의 시간이 보상될 리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 봅니다. 그리고 사과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사과를 받을 이유도 용서할 마음도 없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지훈이를 봤다. 내 아들 민우를 쏙 빼닮았더구나. 빗속에서 그 아이를 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제발 내게 속죄할 기회를 다오. 그 아이, 내 손자 아니냐. 김 회장의 눈물 섞인 호소에도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자라는 단어에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손자, 이제 와서 손자라고요. 13년 전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싸잡아서 근본 없는 핏줄이라며
모욕을 주셨던 분이 누구였죠? 돈 봉투 던지면서 지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땐 내가 미쳤었다. 눈에 뭐가 씌었었어. 아니요, 회장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저와 지훈이를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 가세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눌러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랐지만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며느리 최미란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행동이 수상쩍어 흥신소를 통해 뒤를 밟았던 그녀가 기어이 이곳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미라는 최고급 명품 백을 팔에 걸고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식당 내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회장님이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당장 일어나세요. 미라는 김 회장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수진에게 꽂혔습니다. 13년 전 멀리서 훔쳐보았던 남편의 옛 여자. 초라한 행사에게 수진을 보자 미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 누군가 했더니 옛날에 쫓겨난 그 여자 아니니?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었어. 참 끈질기다. 끈질겨. 이젠 노망난 노인네 꼬여서 한 미천 잡아보려고. 말 조심해. 김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미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여자의 아이가 진짜 핏줄로 인정받게 되면 자신의 아들 준혁의 상속 지분이 반토막, 아니 그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는 계산이 순식간에 머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수진의 코앞까지 다가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이수진이라고 했나? 네가 낳았다는 그 애, 진짜 우리 민우 씨 애 맞니? 어디서 굴러먹다 낳은 애를 재벌가 핏줄이라고 들이밀어. 요즘 세상에 그런 구닥다리 수법이 통할 줄 알았어? 수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자신의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아들 지훈이의 출생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은 어미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안 들려? 유전자 검사라도 해봤냐고. 1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회장님이 늙고 약해지니까 갑자기 나타난 의도가 뻔하잖아. 꽃뱀 주제에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미란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요즘 가난한 것들은 돈 냄새 맡으면 거머리처럼 달라붙는다고요. 저 여자가 낳은 애가 민우 씨 애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DNA 검사하기 전까진 전 절대 인정 못해요. 아니, 검사할 가치도 없죠. 김 회장은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본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상냥한 척하던 며느리가 밖에서 이렇게 천박한 바닥을 드러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머리가 차갑게 식은 것입니다. 그녀는 미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13년 전에 힘없는 소녀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증거요? DNA 검사요? 좋죠.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당당한 태도에 미란이 움찔했습니다. 자신 있다 이거니.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결과 나오는 순간 넌 사기죄로 감옥 갈 준비나 해. 수진은 미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만 검사할 게 아니라 당신 아들 김준혁 군도 같이 검사하시죠. 공평하게. 뭐, 네가 감히 우리 준혁이를 걸고 넘어져? 준혁이는 대성그룹의 장손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민우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눈물 섞인 고백을, 이 차가운 거절과 모욕의 현장은 역설적으로 가장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는 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고 김 회장은 두 여자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도박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낡은 식당 안에서 시작된 진실게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달동네 반지하 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식당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을 때 평소라면 엄마 다녀오셨어요 하고 달려나와야 할 지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덩그러니 펴진 밥상,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들의 작은 등. 수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밥은 먹었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수진이 형광등 스위치를 켜자 어둠 속에 잠겨있던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13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니,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낡은 종이 상자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빛 바랜 사진 수십 장과 편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민우 씨와 연애하던 시절 찍었던 스티커 사진, 그가 군대에서 보냈던 연애 편지, 그리고 김대중 회장의 기사가 실린 스크랩북까지.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김대중 회장, 재계의 냉혹한 승부사라는 타이틀이 박힌 기사였습니다. 지훈아, 그건... 수진이 다급하게 상자를 뺏으려 했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죠? 며칠 전 묘지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 이 사람이 내 친할아버지 맞죠?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대기에는 지훈이가 너무나 똑똑했고 또 너무 많이 알아버린 뒤였습니다. 지훈이는 바닥에 놓인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13년 전 민우가 강제로 약혼을 당하기 직전 수진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어. 그분은 우리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셔. 너를 가난하다고 모욕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 아빠 편지에 다 써 있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랑 아빠를 반대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지훈이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지만 가난한 아이를 일찍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분이 네 할아버지셔. 하지만 지훈아, 우린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잊어버려. 몰랐던 걸로 해. 수진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모멸감을 아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엄마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눈빛으로 수진을 응시했습니다. 엄마, 나 그 할아버지 만나보고 싶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널 상처 줄 거야. 널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상관없어요. 나 돈 달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의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할아버지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말 엄마 말대로 나쁜 사람인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래요. 수지는 아들의 단호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아빠 없이 자라 늘 미안했던 아들이 어느새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만큼 단단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눈빛에서 죽은 민우 씨의 고집스러운 결기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같이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 거예요. 학교 끝나고 대성그룹 본사로 찾아갈 거예요.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보냈다가 그 표독스러운 최미란이나 무서운 김 회장에게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까 겁이 났습니다. 알았어. 대신 약속해. 무슨 말을 듣더라도 상처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는 거야. 네, 약속해요. 다음 날 오후 수지는 반차를 내고 지훈이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혔지만 낡은 운동화와 소매가 짧은 교복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와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서울의 부촌 한남동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높은 담장과 CCTV가 즐비한 대저택들의 위압감. 골목 하나를 돌 때마다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김대중이라는 문패가 걸린 거대한 철대문 앞에서 지훈이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성처럼 우뚝 솟은 저택은 자신들이 사는 반지하 방이 수십 개는 들어갈 만큼 거대해 보였습니다. 지훈아,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수진이 손을 잡아주자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들어갈래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경비원의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가 까치발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김대중 회장님, 손자 이지훈입니다. 할아버지 뵈러 왔어요.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수입산 조경수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 회장이 실내화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어나왔습니다. 지훈아, 네가 정말 와주었구나. 김 회장은 체면도 잊은 채 지훈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제 식당에서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찾아와준 손자가 사무치게 고마웠던 것입니다. 지훈이는 낯선 할아버지의 품이 어색했지만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품에서 묘하게 아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 거실 안쪽에서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저 거짓골을 한 모자를 집 안까지 들이신 거예요. 팔짱을 낀 채 도끼 눈을 뜨고 서 있는 최미란. 그리고 그 옆에는 지훈이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최신형 게임기를 손에 든 얌살 준혁이가 껌을 짝짝 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지훈이의 낡은 운동화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엄마, 쟤네 누구야? 우리 집 청소하러 온 거야. 냄새나게 생겼어. 쉿, 준혁아. 가까이 가지마. 병균 올물라. 미란과 준혁의 노골적인 무시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지훈이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청소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지훈이야. 우리 아빠는 김민우고. 뭐? 아빠? 우리 아빠 이름도 김민우인데. 준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미란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죽은 사람 이름을 들먹여. 얘, 너네 엄마한테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남의 집에 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이니? 돈 좀 쥐어주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아주 작정을 하고 쳐들어왔구나. 미라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자, 차비나 해서 돌아가. 그리고 2번 다시 얼씬거리지 마. 경찰 부르기 전에. 돈이 팔랑거리며 지훈이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13년 전 수진이 겪었던 모욕이 아들에게 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내 인연, 지금 무슨 짓이냐 하며 호통을 쳤지만 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이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그럼 그렇지, 돈 주면 줍겠지 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돈을 줍는 대신 자신의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미란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줌마, 돈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 온 거지 아줌마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1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백. 그것은 피었습니다. 젊은 시절 김대중 회장이 가졌던 그 서슬, 퍼런 카리스마가 격세유전처럼 손자 지훈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회장은 그 모습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핏줄이 맞다. 저 눈빛, 저 깡다구, 민우보다 나를 더 닮았어. 분위기가 반전되자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말싸움으로는 이 당돌한 꼬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말은 청산유순해. 그래, 네가 진짜 민우 씨 아들이라고 치자. 증거 있어? 말로만 떠들지 말고 과학적인 증거를 대란 말이야. DNA 검사. 그거 하기 전엔 이 집 문지방 못 넘을 줄 알아. 미란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가난한 모자가 유전자 검사라는 복잡하고 무서운 절차 앞에서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쥐를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 쥐는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는 법입니다. 수진이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13년 전의 여대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유전자 검사. 수진의 차분한 대답에 미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수진의 다음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기 아들 김준혁 군도 같이 검사하시죠. 한날 1시에 똑같은 병원에서.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풍 전야. 거대한 저택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지훈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분노의 떨림이라는 것을.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과연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저택의 한복판, 최미란의 비웃음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제정신이니? 감히 누구랑 누구를 같이 검사하자고. 우리 준혁이는 대성그룹의 장손이야. 족보도 없는 네 아들 따위랑 같은 취급하지 마. 미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부채질을 하며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들으셨죠? 이 여자가 지금 막장 드라마를 찍네요.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어디 감히 우리 준혁이를 의심해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김 회장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금지옥엽 키워온 준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밉긴 해도 준혁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수진 양, 자네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준혁이를 검사하라니. 그 아이는 내 아들 민우가 결혼 생활 중에 낳은 적법한 자식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지훈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김 회장과 미란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홀로 선 나무처럼 그녀의 태도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최미란 씨, 저는 지금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좋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겠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민우 씨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서늘한지 미란은 순간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훈이가 친자라고 밝혀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가한 이 모욕과 정신적 피해 보상, 단순히 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가려내야죠. 이게 진짜 돌았나? 야, 우리 준혁이가 가짜라는 거야 지금. 미란이 꽥 소리를 지르며 수진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만. 김 회장의 호통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시끄럽다. 둘 다 조용히 해.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해주지. 내 변호사와 주치의를 부를 테니 지금 당장 채취해. 지훈이도 그리고 준혁이도 의심의 여지 없이 싹 다 검사해. 김 회장의 결정에 미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였지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승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녀는 완벽하게 남편 민우를 속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술에 취해 들어온 나를 노려 잠자리를 가졌고 그 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준혁이는 당연히 민우의 아들이라고 미라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의 주치의와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멸균된 면봉과 시약병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지훈이는 겁먹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반면 준혁이는 아프단 말이야, 하기 싫어 라고 떼를 쓰며 미란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제 됐지. 결과는 3일 뒤에 나온다니까 그때 보자고. 네가 꼬리 말고 도망치나 안 치나. 미라는 팔짱을 끼며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듯 분위기가 정리되려는 찰나였습니다. 결과를 3일이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수진의 나직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정적을 깼습니다. 뭐, 넌 또 무슨 헛소리야? 수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3년 전 민우가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뱉을 말은 이 저택의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 강력한 폭탄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우 씨가 결혼하기 직전, 그러니까 지훈이가 태어나고 난 직후에 제게 찾아와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건 민우 씨가 직접 기록해둔 일기장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민우 씨는 최미란 씨와의 결혼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어서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했죠. 대신 한 가지 맹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숨을 고르고 미란을 향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내 아이를 낳게 하는 비극은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민우 씨는 결혼식 일주일 전 비뇨기과에서 정관 수술, 모아섹토미를 받았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김 회장의 동공이 확장되었고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린 미란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정관 수술?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영구적인 불임 수술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자연 임신은 0%에 가깝습니다. 지훈이는 수술 전에 생긴 아이니까 가능했지만 준혁 군은 민우 씨가 결혼하고 1년 뒤에 태어났죠. 정관 수술을 한 남자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야. 너 지금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로 사기를 치는 거야. 우리 그이가 수술을 했다고?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미란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자신의 알리바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연히 말 안 할 했겠죠. 당신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기 싫어서 몰래 한 수술이니까요.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조회해보세요. 아니면 민우 씨가 다녔던 병원 기록을 떼어보시던가요. 13년 전 10월 15일 강남의 H 비뇨기과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날짜와 병원 이름.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 민우가 왜 밤마다 등을 돌리고 잤는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왜 기뻐하기는커녕 싸늘하게 웃으며 그래, 축하해 라고만 말했는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조소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 채 부정한 아내를 경멸하며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기만하고 뻐꾸기, 새끼를 둥지에 밀어넣은 사기꾼을 보는 분노의 눈빛이었습니다. 최미란, 김 회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날 속여 내 아들을 능욕하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놈의 씨를 내 손자라고 속여. 아버님,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 여자가 꾸며낸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그래요. 수술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임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지금 당장 H비뇨기과에 연락해서 13년 전 진료 기록 확보해.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따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 더러운 것들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 아버님, 제발요. 준혁이 7년 동안 키우셨잖아요. 정을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준혁아, 할아버지한테 빌어. 어서. 미란이 울며 불며 준혁의 등을 떠밀었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7살 준혁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집에 갈래. 할아버지 무서워.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김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핏발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지훈이는 조용히 엄마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 역시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뒤틀려 있던 궤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아픈 진실의 확인 과정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의 억울함, 내가 풀어줬어. 수진은 마음속으로 민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짜가 쓴 왕관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나는 자의 발악과 남겨진 자들의 상처 봉합. 드라마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지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건조하고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비서실장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짧게 "네, 알겠습니다. 팩스로 바로 보내주세요." 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보고하는 대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H비뇨기과 원장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13년 전 고구 김민우 이사님께서 정관 절제 수술을 받으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료 차트 사본이 지금 팩스로 도착했습니다. 그 말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최미란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비서가 건네준 태블릿 PC 화면 속에 진료 기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환자명 김민우, 수술명 정관 절제술, 특이사항 영구 피임 목적. 명백하고도 잔인한 진실이 검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갔습니다. 혈관이 터질 듯 곤두선 그의 손이 곁에 있던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와장창. 고가의 청자 화병이 미란의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튀어 미란의 종아리에 생채기를 냈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고통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회장님, 아버님, 제가 설명할게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미라는 바닥을 기어가 김 회장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수진을 비웃던 도도한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내 아들이 씨를 말렸는데 내 배에서 나온 저 아이는 대체 누구 씨란 말이냐? 7년 동안, 장장 7년 동안 내 집에서 내 밥을 먹고 내 돈을 쓰면서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해. 김 회장의 발길질에 미란이 나동그라졌습니다. 말해. 누구냐? 저 아이 아비가 대체 누구야? 김 회장의 호통의 준혁이는 으앙 엄마, 할아버지 왜 그래? 하고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김 회장의 신경을 더욱 긁어놓았습니다. 미라는 덜덜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로 덮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민우 씨가 저를 너무 외롭게 해서 술김에 헬스클럽 트레이너랑 정말 딱 한 번 실수였어요. 흑흑. 저도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민우 씨 아이라고 믿고 싶어서. 닥쳐라. 김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헬스클럽 트레이너, 고작 그런 놈과 놀아나서 낳은 자식을 대성그룹의 후계자로 키우려 했다니. 자신의 아들 민우는 이 사실을 알고도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의 기대를 위해 묵묵히 그 치욕을 견디다 병을 얻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느꼈을 고독과 배신감을 생각하니 김 회장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수진은 지훈의 귀를 막아주며 이 추악한 막장극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보다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겪었을 고통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더 이상 이 더러운 꼴을 1분 1초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 당장 내쫓아. 지금 당장. 아버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는 죄가 없잖아요. 7년 동안 아버님이 업어 키운 손자예요. 피가 안 섞였어도 정이 있잖아요. 미란이 악을 쓰며 매달렸지만 김 회장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 그건 사람끼리 나누는 거지. 너 같은 사기꾼과는 나누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와 준혁이는 내 가족이 아니다. 호적에서도 팔 것이고 지난 7년 동안 너희 모자에게 들어간 양육비, 품위 유지비, 증여된 주식 전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시원 한 장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 것이다. 회장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며느리로 산 세월이 있는데. 너무해? 내 진짜 손자가 빗물 새는 단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네 아들은 10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다가 맛없다고 버렸지. 그게 너무한 거다. 천벌은 네가 자초한 거야. 김 회장의 명령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다루던 미란과 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잠깐, 내 가방, 내 보석함 챙겨야 해. 그거 다 내 거야. 미란이 2층 방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김 실장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미란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집 안에 있는 물건 중 당신 돈으로 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 차고 있는 시계, 들고 있는 핸드백 전부 회장님 카드로 긁은 회장님 소유물입니다. 몸만 나가십시오. 아니, 그 걸치고 있는 옷도 벗겨서 보내고 싶은 걸 회장님 체면 때문에 참는 겁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혜성그룹 딸이야. 혜성그룹에서도 이미 연락이 왔습니다. 7년 전 당신이 집안 돈을 횡령해서 쫓겨난 사실, 그리고 이번 일이 알려지면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하시더군요. 갈 곳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미라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 이혼녀, 아니 사기꾼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내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반항하는 미란과 울부짖는 준혁을 양옆에 끼고 현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지훈이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운동화를 보고 더럽다고 놀렸던 준혁이가 지금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나 게임기 두고 왔어. 준혁의 철없는 울음소리가 멀어지고 마침내 육중한 현관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그 소란스럽던 거실에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찢겨진 서류 뭉치들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허망함, 분노, 그리고 뒤늦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수진과 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가짜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지만 속은 썩어 있었고, 진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 속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김 회장이 손을 뻗자 이번에는 지훈이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김 회장의 가슴에 박혀있던 대못을 뽑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내 강아지. 할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보석을 돌멩이인 줄 알고 내쳤구나. 나를, 이 못난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김 회장은 지훈이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인의 통곡 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수진도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핏줄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얼룩졌던 지난 13년의 세월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났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민우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미소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해피엔딩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의 다친 마음과 지훈이가 짊어질 대성그룹 후계자로서의 무게였죠. 최밀한 모자가 쫓겨나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대성그룹 저택에는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단번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김대중 회장과 이수진, 그리고 이지훈.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늙고 지친 손으로 수진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 양, 아니, 이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나? 이건 사죄의 뜻이다. 그동안 너희 모자가 겪은 고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지훈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받아주게. 수진은 잠시 그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0이 셀 수 없이 찍혀있을 그 통장. 과거의 그녀였다면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지훈이가 있었고 지훈이에게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통장을 다시 김 회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를 호적에 올려주시고 합당한 교육을 받게 해주시는 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건 민우 씨의 아들로서 당연한 권리니까요. 하지만 제 생활비나 위자료 명목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넌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저는 제 힘으로 살 겁니다. 1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돈만 받는 식충기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던 거 아시죠? 밑바닥부터 배워서 지훈이가 나중에 이 그룹을 이끌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돈을 챙겨서 편하게 살 생각만 했던 최미란과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강단 있고 주체적인 수진의 모습에서 김 회장은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젊은 시절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허허, 그래, 알겠다. 내일부터 당장 비서실로 출근해라. 내 개인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경영 수업도 받고 지훈이 케어도 직접 하도록 해. 월급은 직원들과 똑같이 주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진이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렀을 때 김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1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성그룹 저택의 아침 풍경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올게요. 현관을 나서는 지훈이의 모습은 더 이상 1년 전에 그 꾀죄죄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교복, 윤기나는 머릿결,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가득 찬 자신감과 미소가 빛났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명문 사립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로 유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현관까지 나와 손자를 배웅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사만 딸려 보내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였지만 지금은 지훈이의 등교를 배웅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오늘 축구 시합 있다고 했지. 할아버지가 이따 응원 갈게. 에이, 회장님이 오시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허허, 이 녀석이. 알았다. 알았어. 김 회장은 지훈이가 탄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최근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주치의가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훈이가 성인이 되어 회사를 물려받을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는 삶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진 역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 PC를 든 그녀는 김 회장의 가장 신뢰받는 비서이자 며느리로 맹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생선 비린내에 절어있던 거친 손은 이제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섬세한 손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겸손함과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진에 대한 평판은 자자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편견을 깨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며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그녀의 리더십은 그룹 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반면 탐욕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최미라는 좁은 방 구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대성그룹,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김대중 회장의 손자 경영 화제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과 김 회장의 모습을 보며 미라는 젓가락을 집어던졌습니다. 으악, 저게 다 내 거였는데, 내가 누려야 할 건데. 그녀는 김 회장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빈털터리가 된 것은 물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친정인 혜성그룹에서도 의절당했고 아들 준혁이는 지방의 친척집에 맡겨진 채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권선진각.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화면은 화창한 주말의 추모공원으로 바뀝니다. 1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과는 달리 따스한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 수진, 그리고 지훈이가 나란히 민우의 묘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는 아빠가 좋아하던 초콜릿 대신 자신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축구 메달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저 이제 키도 많이 컸고 공부도 잘해요. 할아버지가 저더러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대요. 수진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 이제 안심해. 당신 아들, 당신 아버지, 내가 잘 모실게. 당신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다신 놓치지 않을게. 김 회장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서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남기고 간 선물이 내 노년을 구원했구나. 내 놈이 나보다 낫다. 사람 보는 눈도, 자식 농사도 네가 나보다 훨씬 훌륭해.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과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 이제 가자.
오늘 저녁은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수진아, 네가 직접 한다고 설치지 말고 아주머니한테 맡겨라. 네 손은 이제 결제 서류에 사인할 때만 쓰는 거야. 아버님도 참 저 요리 잘해요. 할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천륜, 그리고 진심이라는 믿음으로 묶인 진짜 가족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훈이가 김 회장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었구나. 수천억의 돈보다 내 손자의 따뜻한 청아, 며느리의 환한 미소. 이거면 충분하구나. 13년 전 자신의 오만함으로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기까지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묘지 앞에서의 비극적인 만남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르지만 사랑과 진심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채널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